처음 모셨습니다. 박도환 대표님, 오늘은 박도환 작가님으로 모셨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스트릿에 이렇게 나오게 된 게 저에겐 크나큰 영광입니다. 뭐 준비하신 것 같잖아요. 아니요. 제가 시킨 것 같잖아요. 제가 주말에도 이 Y스트릿 제가 정체진 프로, 그 워런 버핏 바이블 그 편을 보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했고 또 선진장님 또 이런 영상들 보면서 정말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됐고 또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라는 일개 개인 투자자가 이런 큰 성공을 거둘 때까지 그 과정을 보면 이 Y스트릿 같은 인터넷 유튜브 스승들이 있었어요. 저에게. 정말 그래서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정보를 이런 Y스트릿 같은 채널에서 대중들에게 너무 많이 좋은 정보를 알려주시고 철학도 알려주시고 이런 것들이 제가 계속 이 장점들만 계속 제가 뽑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제가 완성이 되고 제 철학이 완성이 되었고 이런 믿을 수 없는 또 기적도 이룰 수 있었고 정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 이대호 대표님이 제 은인입니다. 별 말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시킨 거 아닙니다. 짠 거 아닙니다. 저도 좀 당황스럽긴 한데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저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미 성공하셨는데. 아니 작가님만 성공하시면 안 되죠. 저도 좀 성공을 해야 되는데. 다 같이 성공하는 길을 찾기 위해서 저도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 위해서 제 철학과 제 생각을 이제 공유드리고 있고요. 그 얼마 전에 다른 채널에서 계좌 공개하셨더라고요. 여기까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굳이 막 저도 보여달라 이런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기자 출신이라서 또 이제 사기 치면 안 되잖아요. 이거 한번 보여드리죠. 아니야, 진짜로. 그러면 오픈만 하지 말고 기자님만 이제 살짝 다 끄고. 이러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자니까. 굳이 저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대중에게 오픈하는 건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로그인부터 이제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제 가장 큰 계좌 하나 꺼냈습니다. 네네. 꺼냈고 하나증권 쓰고 계시고 이렇게 이게 하나증권만 이 정도고. 여러분 이런 게 제일 재밌는 거예요. 이거 화면에 못 담아드린 게 참 아쉽기는 한데 최근에 이제 좀 조정이 좀 많이 빠졌네요. 그래서 이게 얼마요? 여기까지 지금 현재적 기준 이렇게 변했어요. 김작가 TV에서 봤던 금액이 아닌데요? 그때보다 좀 빠졌죠, 이제는. 더 커진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때는 600, 몇십억 대였는데, 이제 한 몇십억 이제 사라졌죠, 이제. 그래요? 지금은 600억인데. 우리 핸드폰 놓고 가실 생각은 없으세요? 놓고 가셔도, 제 지문이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런 거 탐내지 말고. 제 지문 없으면 돈 인출이 안 돼서 괜찮습니다, 놓고 가도. 저랑 같이 저희 집으로. 그렇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 게. 이런 거, 이제 제가, 이런 계좌에 이런 큰 돈이 찍혀 있다는 것 자체가 저도 매일 좀 그런 생각, 어떻게 이런 큰 돈이 나에게 들어왔을까? 단지 저는 지난 2년 6개월간의 과정 동안 유튜브에 나온 게 2년 6개월 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제가 가치 투자자로서의 저의 철학을 세웠고 그리고 그 걸어온 과정들을 그냥 그때 상황에 맞게 그냥 있는 그대로 다 그냥 계속 말씀드렸었어요. 주가가 오르면 오른 대로 말씀드리고 그 과정에 계좌가 반토막이 날 때도 항상 그 상황에서 그대로 말씀드리고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과정들을 쭉 남겨두었더니 많은 분들이 그 지난 기록들을 보시고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또 많이 계속 지켜보셨으니까. 저도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그것뿐이에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투자가 너무나도 중요한 세상으로 갑자기 확 변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산 시장의 대격변이 이미 시작이 되었고 여기에 많은 이제 국민분들도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게 저도 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고요. 거의 한 100분 정도를 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어요. 근데 제가 선배들 그건 아니고요. 일반인들까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사연들이 대부분이 너무 제 아버님, 어머님 나이대 분들이 너무나도 잘못된 정보들, 일명 배터리 광풍도 있었고 대표적으로 이런 이제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사람에게 의존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노후 자산, 은퇴 자금이 정말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리고 이분들이 크나큰 고통과 절망 속에 빠져 계시는 걸 보고 이러면 안 되겠다 정말. 정말 이제 주식 투자가 정말 중요한 이렇게 시대가 왔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나도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제가
작은 부분이라도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계속해서 제 기록을 남기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리고 그 과정들을 계속해서 나와서 제 생각과 제 관점 같은 걸 계속해서 나누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박두환 작가님이 경험을 하신 거니까. 네. 이미 앞서서. 네. 그 책에도 보니까 그 앞부분에 되게 아픈 옛날의 이야기들 네.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뭔가 투자 에세이처럼 네. 또 읽기도 했는데 주식 투자의 뿌리를 최근에 쓰셨는데 첫 책. 네, 맞습니다. 두 번의 깡통을 차고 500억을 모으기. 주식 투자의 뿌리. 한 100억은 레버리지라고 그때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 레버리지 좀 이따 또 한번 여쭤볼게요. 자세히. 네. 그 책에서 그 주식 투자의 뿌리 이 책에서 결국 경제적 자유는 돈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에서 시작된다는 걸 느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예요? 많은 분들이 저를 지지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어떤 명문 대학을 나온 사람이 아니고 어떤 여의도에서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냥 일반 개인 투자자일 뿐인데 직장 생활도 일반인인데 하셨다가, 예. 네. 근데 어떻게 이런 큰 성공을 거두었을까? 거기서 이제 많이 또 호응을 해주시는 것 같고, 이제 제가 제 평생의 목표는 10억을 달성하는 거였어요. 네. 언제적 목표가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실 10년 전에 직장 생활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그때 제가 뭐 찢어지게 가난하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도 뭐 그게 부모님에게 손을 벌릴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아파트 가격은 날이 갈수록 치솟고 있고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쨌든 뭐 월급을 받으면 생활비를 이제 최대한 이제 생활할 것만 생활하고 최대한 아껴서 한 달에 뭐 많게는 100만 원에서 뭐 수십만 원씩 계속 그렇게 넣으면서 주식 투자를 계속 이어져 왔고요. 그게 2015년이 되었을 때 그게 기적처럼 1억 3천만 원까지 불어나게 되었어요. 그때 너무 기뻤어요.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내가 아파트를 사려고 했는데 아파트 가격도 오른 거예요. 그때 일산에 있었는데 아파트 가격이 한 3, 4억씩 하더라고요. 네. 야, 난 1억이 정말 이 1억을 달성하기 위해서 난 안 먹고 안 쓰고 정말 아끼고 아껴서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 허무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좀 아직 부족하구나. 이 기준을 더 높여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부모님 집, 이제 아파트를 담보대출을 받은 돈을 합쳐서 거기다 1억을 더해서 제가 전업투자 사무실에 들어갔었고, 어쨌든 제가 10억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쭉 노력을 해왔던 거죠. 이게 10억이 제 평생의 목표였고,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인플레이션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네네. 그게 이제 20억으로 바뀌었고요. 목표가. 예. 그래서 20억을 달성했을 때 너무 기뻤어요. 예. 이제 됐다. 이제는 내 가족과 내 부모님의 안정, 예. 그렇게 이제 살 수 있겠다. 그렇죠. 20억 예. 정도면. 예. 정도면 내가 뭐 사치 부리지 않고 굳이 강남 아파트 살 필요는 없으니까. 예.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삶을 그냥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하다. 네네네. 이제 그래서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날이 순자산 20억 달성이. 그 이후의 삶은 그냥 저에게 선물 같은 삶이에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에게 주어진 이 큰 돈은 그냥 저에게는 선물이에요. 선물. 이 세상이 저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 선물 저도 좀 나눠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을 처음 받아보시죠? 여기는 그런 데입니다. 네, 그래서 농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선물을 어떻게 나누느냐? 단지 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제가 걸어온 과정과 제 생각과 철학을 나누는 것. 네, 이것이 1차원적인 나눔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20억 달성하신 뒤에 내려갔다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 21년 1월. 그러니까 그 코로나 어떻게 보면 한복판에서 그때 순자산 2억으로 다시 시작하셨다는 게 이게 그 이전이에요, 이후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순자산 2억으로 다시 시작했다는 건 이제 두산을 집중 투자한 시점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때 21년 1월이 제가 두산을 발굴했던 때요. 그때 당시 주가가 45,000원에서 5만 원을 왔다 갔다 하던 사이였는데 이때 두산이라는 회사를 발굴해서 그때 당시 제가 계속 투자를 하고 있었죠. 이 책에도 그 내용이 계속 나와 있고요. 그때 순자산 2억을 이제 두산에 집중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고 시작했던 거예요. 네. 아니 근데 그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예전에 뭐 팬데믹 때도 좀 많이 깨졌을 때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레버리지가 흥하게도 하고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망하게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또 레버리지는 아까 한 100억 정도 쓰고 계시고 레버리지는 그 박두환 작가님한테 어떤 의미예요?
제가 딱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여러분들은 절대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아니 본인은 네. 레버리지로 벌어놓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저에게 질타하시는 분들이 많을 네.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는 레버리지로 크게 성공했고 왜 우리한테 쓰지 말라고 하냐? 왜냐하면 제가 큰 성공을 하기에 앞서 2번의 실패가 다 레버리지 때문에 나왔잖아요. 이때 고통을 다시 너 500억 줄 테니까 다시 그 고통 겪으려면 저는 자신 없어요. 그때 그 고통이 너무나도 저에게 깊은 상처와 깊은 좌절을 남겼기 때문에 그때 상황으로 돌아갔을 때 제가 지금의 자산을 읽을 거를 얘기하면 이건 사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냥 이건 그냥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때 그만큼 저는 깊은 우울과 좌절을 겪었던 거. 그래서 그 고통을 겪으면서 수백억 자산가가 될 수 있다는 건 마치 사실 이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근데 저는 저 같은 사람은 진짜 그 극소수의 극소수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를 표본을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두환 너는 레버리지 왕창 써가지고 큰 부자 됐잖아. 이렇게 하면 저는 할 말은 없지만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진짜 0.001%의 잘된 케이스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맞다고 얘기하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을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대로. 그래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앞선 2번의 실패가 너무나도 큰 저희 고통을 주었고 특히 가정이 있는 분들은 절대 그 상태로 가면 안 돼요. 인생이 망가지기 때문에. 저는 다행히 총각이었고 그때 당시. 그리고 이제 어쨌든 부모님이 건강하셨고, 예. 그래서 다시 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생존 편향이라고 하죠. 잘된 사람 한두 명의 케이스만 보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착각일 수도 있고 그것 가지고 또 이제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 많이 이제 막 구워 삼기도 하는데 이걸 또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네요. 그리고 이제 그 2번의 실패를 통해서 저만의 철학이 생긴 거예요. 레버리지를 어떻게 써야겠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흔히 양날의 검이라고 하죠. 양날의 검. 이게 적을 뵐 수도 있지만 내가 뵐 수도 있는 거야. 즉 이게 앞선 2번의 실패를 통해서 저는 이 레버리지가 얼마나 위험한 이 무기인지를 처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 쓰느냐? 요 앞전에 선진장님이 굉장히 좋은 말 해주셨어요. 예. 대중이 이제 펀더멘털이 깨지지 않은 좋은 주식이 이렇게 최근처럼 이제 장이 급격히 무너질 때 대중들이 공포에 질려서 회사의 펀더멘털과 가치를 보자고 집어 던질 때 그때 쓰는 거야.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어요. 하워드 막스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대출은 최고의 순간에 이루어진다고. 네. 선지장님도 비슷한 말씀해 주셨고 박두환 작가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렇게 제만의 기술 또 조금 더 첨부 드리자면 주식이라는 자산의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사꾼의 마인드로 보면 우리가 장사를 할 때 물건을 싸게 떼와서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마진이 남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 주식도 똑같아요. 근데 물건을 왕창 떼오면 이거를 창고에 쟁겨둬야 되죠. 창고비를 내야 되죠. 주식은 내가 보관료를 받죠. 그게 배당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안전마진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주식이라는 물건이 쌀 때 왕창 사면 얘가 나에게 오히려 보관료를 보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관료를 주는 거예요. 이게 안전마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레버리지 이자 비용을 계산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한 4%에서 5%가 나와요. 그러면은 배당률을 계산해 보는 거죠. 배당이 만약에 한 3% 4% 나온다. 그러면은 실제 내가 레버리지 비용이 불과 1%밖에 안 되는 거 그렇죠? 생각해 보면. 그러면은 이 회사의 성장률이 꺾이지 않았는데 성장이 결국 주가는 내재 가치 수렴한다를 내가 믿는다면 이 내재 가치가 계속 상승하는 걸 내가 확인을 했고 그러면 어떤 지금 일시적으로 대중들이 어떤 기분이 안 좋아서 공포에 질려서 팔았기 때문에 기다리면 언젠간 오니까 1년에 레버리지 비용 1%를 내면서 내가 기다리면 충분히 내가 승산이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길 자리에서 쓰는 거. 이게 이순신 장군이 13번 싸워서 다 승리하셨잖아요. 왜 그래요? 이길 자리에서만 싸웠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이길 자리에서만 싸운다. 네. 철저히 계산하는 거죠, 이것도. 레버리지도. 그러니까 왜 책에도 몰빵하되 몰빵하지 않는다라는 말, 이 말을 좋아하신다 하더라고요. 자, 이 말은 이제 두산이라는 이제 자산을 보았을 때, 그러니까 두산을 한 종목이 아니라 제 눈에 전 자산으로 본 거예요. 두산 안에 어떤 게 있지? 두산 지주사가 맨 위에 있고요. 그 안에 이제 비즈니스 그룹, 그 자체 사업으로 두산전자가 있었고, 또 핵심 자회사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었고, 또 그 기타 두산 로보틱스, 또 아직 부각이 되지 않은 수소 모빌리티 사업 이런 것들이 안에 다 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회사 하나를 하나의 ETF로 보였던 거예요, 제 눈에는.
예. 그러니까 그건 몰빵이 아니다. 그쵸. 예, 그렇게 생각해요. ETF로 본 거예요,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ETF를 사면서 내가 몰빵한다고 표현을 하기가 애매하죠. 예, 하나의 ETF를 사니까. 다양한 산업. 그렇죠. 이 회사 사업들이 하나는 있는. 이 안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사이에도 사실 이제 두산이 지배구조 개편도 좀 있었고 막 뭐 재무구조가 뭐 부실하네 막 이런 이슈 막 있었잖아요. 한두 번은 노이즈도 있었고. 굉장히 많았죠, 사실. 막 구조조정도 많았고. 그러니까 두산의 장기 차트를 보시면 네. 10년 넘게 빠졌어요. 예. 예. 그러니까 2009년을 최고점으로 해서 거의 한 12, 3년을 계속 빠졌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두산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봤는데 이제 당시 뭐 전문가라는 분이 나와서 앞에 두산 들어간 건 쳐다도 보지 마라 이렇게. 왜냐하면 그 하락 기간 동안 수많은 부실이 그랬던 적 있어요. 예, 네, 그렇죠. 정말 주식 좀 하는 사람들은 다 아시죠. 그쵸. 예, 두산 쳐다도 보면 안 되는 그룹이었잖아요. 예전에 두산중공업도 엄청 어려워졌었고. 거기다가 지주사는 더더욱 예, 안 예, 보잖아요. 예. 아무도 안 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엄청난 저평가를 만들어줬던 거예요.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두산은 부실 그룹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거기다 지주사는 더더욱 사람들이 보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거기에 엄청난 저평가가 기회가 숨어져 있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턴어라운드 되는 동박적층이라든지 뭐 CJ 두산전자라든지 그게 좋아지는 순간을 포착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두산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추적한 건 대학생 때부터. 대학생 때 제가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 때 그때 제가 연말이면 배당 투자가 좋다. 그걸 알고 있어서 당시 이제 몇백만 원 운영을 할 때 두산에 제가 이제 투자를 했는데 그게 갑자기 아랍에미레이트에 원전이 수출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상한가 15%를 가는 거예요. 아, 그때부터 이제 두산과 저의 인연은 시작되었던 거죠. 근데 물론 그때 당시 적당한 수익을 챙기고 팔았고 그 이후 두산은 이제 고난의 행군을 겪었죠. 그쵸. 그래서 이제 그때 기억 때문에 계속 관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 안에 두산전자가 있다는 걸 그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 두산 투자 성공한데도 역시나 레버리지는 유효했죠. 있었고. 예. 왜냐하면 그 성장률을 믿었던 거예요. 특히 22년도에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때부터 이 안보, 특히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다시 원전의 시대가 회귀할 거라는 저만의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두산 안에 두산 에너빌리티. 당시 두산 에너빌리티는 재무제표가 정말 좀 위험했어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역시 유상증자 그 이후로 3번이 나왔죠. 예. 두산 에너빌리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에너빌리티 투자를 좀 망설여졌지만 두산 안에 두산전자라는 알짜 자산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산 지주에 집중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그리고 한 재작년쯤부터 일본 증시가 그때부터 많이 올랐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야기가 돌았던 게 이제 지배구조 문제. 특히 뭐 많은 우리 선진 선배님들께서 나오셔서 왜 한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저평가 받을 수밖에 없는지 지배구조 문제, 거버넌스 문제를 많이 거론하셨고 그래서 어쩜 이 분위기가 좀 바뀔 것 같다. 그럼 이 시대의 분위기가 바뀌면 분명히 지주사의 기회가 올 것이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맞물려 떨어지게 되면서 제가 집중 투자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저만의 어떤 믿음, 신념 이런 걸 주게 되었죠. 그러니까 CCL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지주사도 그렇고 이게 다 맞아 떨어진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대가 저를 도와준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집중 투자까지 가셨던 거고. 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상황을 우리가 회상을 해보면 그때 코로나 유동성이 폭발하면서 21년 초 그때 코스피 3,000을 갔었어요. 그때 당시 그쵸. 증시가 엄청 뜨거웠었어요. 그때 10만 전자 얘기 나왔었고요. 그때 막 현대차도 막 애플카. 이슈터 막 주가 하루에 막 10% 올라오고 그랬어요. 그럴 때 그러니까 저평가된 자산이 안 보였어요. 제 눈에. 그때 당시 상황에 돌아오면 거의 안 보였어요. 근데 유일한 저평가가 바로 두산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기 때문에 두산은 탈원전의 최대 피해주. 그래서 아무도 안 보던 회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유일한 저평가였어요. 그 두산 투자가 현재 진행형이. 현재 진행형이죠. 예. 뭐 차익 실현도 좀 하셨겠습니다. 물론 이제 트레이딩은 계속 하지만 여전히 지금 가장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고 이제 우선주에 이제 많이 가지고 지금 또 시대 흐름이 제가 볼 때 우선주에 유리하게 가고 있다고 봐요. 그래요. 그 주 두산 이 책 내용만 봐도 당시에는 70만 원이었어요. 이거 한 탈고하시고 한 게 한 2-3달 전일 거 아닙니까? 최근에는 100만 원도 갔다 오고. 5월 달에 집필을 했으니까 거의 5-6개월 전이죠. 그때 치면 최근에 또 100만 원 넘게 찍었죠. 거의 한 110만 원 가까이 찍고 최근 조정받아서 오늘 얼마죠? 오늘
그건 중요하지 83만 원. 83만 원이요? 이제 많이 또 빠졌네요. 또. 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없으니까. 를 하면서 느끼는 최대의 만족은 선택의 자유가 저한테 있다는 거예요. 평생 일을 하고 싶으신 분, 이미 직업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이 직업을 권하고 싶죠.